부산 시민공원 주변 아파트 건설 속도전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 기사가 지금 나온 거는 올해 1구역, 2-1구역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아 라는 기사였습니다. 같이 보실 게 뭔가 하면 이거거든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2-1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았답니다. 2-1구역이. 촉진 3, 촉진 구역에서도 보면 촉진 1이 있고, 촉진 2-1이 있고, 촉진 2-2가 있고, 그 다음 촉진 3이 있고, 촉진 4가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촉진 2-1이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는 부산시 공고가 나와 있어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시죠? 범전동 263-5번지 1원 거기가 2-1구역이다. 면적이 꽤 되죠, 그죠? 146,000이면은 평수라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한 4만평? 4만평 정도 되겠다, 그죠? 어떻게 사업 시행인가가 났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용적률은 760%로 났고요. 그리고 전체 건립 세대수가 1902세대 1900세대로 지금 사업 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여기서 주력이 보면은 84가 많죠, 그죠? 1900세대 중에서 84가 지금 한 700 중반 정도 되겠다, 그죠? 700 넘겠네. 800 정도 되겠네. 예. 큰 평수도 좀 섞여 있고, 뭐 좋아요, 이거 보면은. 여기서 주력은 84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났습니다. 일단, 값이 인가 났고, 자, 부산 시민공원 주변을 재개발하는 부산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지도가 있죠, 그죠? 촉진 1구역이 부산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왼쪽 편이 촉진 1구역 그리고 여기가 촉진 2-1구역 이 지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촉진 2-2구역은 여기에 좀 해놨게 있는 데가 2-2구역이고 촉진 2-1구역은 요 좀 큽니다. 요 정도 구역이 지금 촉진 2-1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촉진 3구역이고 여기가 촉진 4구역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촉진 2-1 재개발 조합은 주택 감정평가 등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제 사업 시행가 났으니까요. 1900세대가 들어선다.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에 앞서 시민공원 촉진 1구역 재개발 사업도 지난 2월 지자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촉진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방식이 아닙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요게 좀 방식은 달라요. 촉진 1구역하고 나머지 구역들은요. 촉진 1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개발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구역들은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하는 방식이고 다릅니다. 예. 촉진 1구역과 2-1구역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인근의 촉진 3, 4도 사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 지금 가장 면적이 넓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결국은 여기거든요. 촉진 3, 촉3이죠. P는 뭐 거의 비싸게 붙었더라고 보니까 촉3이나 촉 2-1이나 거의 비싸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가 드리신 말씀 이겁니다. 일단 촉진 1-1구역이 사업 시행인가 공고가 났다. 그런데 현재 피해 수준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피해 수준이 거의 9억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입지상으로는 이 어딥니까 부전동 여기죠. 부전 역세권 개발하고 그리고 뭐 여기에 시민공원이 있고
전부 다 일대가 이제 신축 아파트로 쭉 둘러싸여서 흡사 뭐 그런 것처럼 뭐 다 이렇게 멋지게 센트럴파크 뉴욕의 뭐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처럼 이렇게 쭉 조성을 하면은 여기가 상당히 뭐 장난 아니죠. 거의 베스트 입지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입지인데, 문제는 뭔가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9억이나 10억 정도 되는 돈을 여기 묶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뭐 제가 뭐 삼익빛이 말씀드리면서도 그랬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그렇게 뭐 9억, 10억 이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있긴 있죠. 당연히 많죠. 그러면 서울 쪽에 많겠지만은, 뭐 제 주위에는 별로 없더라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이 장기가 언제 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솔직히 모르는 상황에서 묶어 놓는 게 과연 좀 맞는 방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가 좀 너무 센 것 같아. 너무 좀 미래 이익까지 좀 땡겨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한마디로 그냥 막 지금 들어가도 투자금 대비해서 좀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한 2, 3억 딱 넣고 한 2, 3년 만에 뭐 최소한 50% 이상은 벌어 나오는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투자의 모습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었다. 2, 3년 만에 5억이 더 오를까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수님, 요즘 아파트 가격이 자재값 상승으로 오른다. 앤드 금리 인상으로 내린다. 의견이 팽팽하던데 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파트 가격이 자재값 상승으로 오른다. 금리 인상으로 내린다. 뭐 둘 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자재값 상승하면 당연히 일반 분양가 올라갈 것이고, 일반 분양가 올라가면은 그 신축 아파트들 가격은 뭐 올라가서 나올 것이고, 신축 아파트가 높아지니까는 주변에 있던 준신축들도 올라갈 것이고, 준신축이 올라가니까 또 외곽에 있는 구축들도 어느 정도 갭맥을 할 것이고, 올라갈 요소겠죠, 그거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내린다. 금리는 지금 계속 인상 수준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스텝, 빅스텝 해가지고 금리를 한꺼번에 왕창 몇 번을 올리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금리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가 저금리 상황이, 그러니까 제로금리 시대,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앞으로 금리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현재 제로금리 시대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데 그게 예전처럼 5%, 6%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이제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집값이 상승할 요소와 하락할 요소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강한가를 보셔야 되겠죠. 어느 게 더 강한가. 금리가 인상되는 기간에 집값이 오른 적도 있었고 내린 적도 있었어요. 그 말은 금리라는 것이 집값의 향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재값 상승 항상 있어 왔죠. 자재값이 언제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재값이 내렸다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인플레거든요. 인플레는 꾸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모든 물가가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올라가고, 자재비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죠. 그것들이 모였다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레미콘 가격이 30%가 오르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아파트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가격 상승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오를 요소가 강한가, 내릴 요소가 강한가. 그런데 금리나 그러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은 늘 있어 왔던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아파트 떨어진다. 이거는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항상 인플레이션이니까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도 있었고 떨어질 때도 있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파트 값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이것도 사기꾼이에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둘 다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4가지 기준 가지고 판단하세요. 그러면은 별로 안 틀립니다. 유동성, 예? 유동성, 그 다음에 공급 물량, 유분양까지 같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가격 수준과 전세가율, 그리고 정부의 정책, 여기에 근거해서 평가해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